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스포츠 윤리 시간입니다. 일단 스포츠 윤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체육 철학을 공부했던 저도 이게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과목을 다 이해해서 문제를 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상위학문인 체육 철학으로 이 과목이 편성이 안 되고 이 스포츠 윤리로 편성된 것은 아마도 이게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잘 선택하지 않을까. 또 그리고 별로 실생활에 실용적이지 못해서 편성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3, 4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쉬운 문제. 쉬운 문제가 3, 4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다 맞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체육 철학 자체의 내용은 많이 양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들, 예를 들면 뭐 아곤과 아레테의 비교, 뭐 분배정의, 절차정의, 평균정의,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등, 또는 형식주의와 규칙 등 이렇게 항상 나오는 개념, 항상 나오는 개념 한 5문제 정도를 확실히 알고 맞추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꽈락을 면하고요. 자, 세 번째. 이제는 이제 낼 수 있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 윤리의 개념을 가져와서 스포츠와 연관해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암기를 하고 이해하고 푸시기보다는 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거나 어쩔 수 없으면은 이제 문항 분포 위에 이제 8개 문항 정도를 확실히 풀고 나머지 문항을 봐서 문항 분포가 적은 거 이거를 찍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공부하는 전략을 이렇게 8문제 정도 맞출 수 있게 꽈락을 면하고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얻는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스포츠의 윤리적 기초에서 도덕과 윤리, 선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도덕은 사회적 기대, 개인 심성, 덕행, 일반적인 행동 관습을 의미하고요. 윤리는 개인적 특성이나 인간 사회 규범, 특정 사회나 직업의 도덕을 의미합니다. 좀 더 이제 도덕이 좀 더 큰 개념이죠. 그래서 도덕은 예를 들면 공공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인 행동 관습, 이런 덕행적인 것을 의미를 하고요. 윤리는 예를 들면 횡단보도를 가는데 뭐 보행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이러한 사회 규범이 있고 이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행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런 것을 이제 윤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 선은 뭐냐면 도구적 의미의 유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위가 잘 되면 가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사람에게 표현할 때 사람이 선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착하다, 바람직하다 이런 것을 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가치 판단의 종류도 여러 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그래서 사실 판단은 객관적 진술이다. 누가 표현을 해도 똑같이 표현이 되겠죠. 배드민턴은 네트형 스포츠다. 자, 가치 판단은 이와 다르게 어떠한 기준이나 표준, 규범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은 재미있다와 같이 누구는 재미가 있을 수 있고 누구는 없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그래서 이런 판단을 가치 판단이다 한다. 이 가치 판단에는 3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 분별, 신중한 판단을 돕는 현명한 이기심. 그러니까 어느 게 좋은가, 좋고 나쁨 이것을 좀 의미를 하고요. 미적 판단은 세상을 바라보는 특정 방식이다. 그래서 뭐 아름답다. 누구한테는 아름다울 수 있고 누구한테는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미적 형태. 딱히 실용적이지는 않다. 자, 도덕적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관련이 있는 가치. 그래서 사리분별은 좋은가 아닌가라고 하면 도덕적은 옳고 그름에 속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포츠 윤리에서 나오는 여러 용어, 문제에서 출제됐던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곤과 아레테는 매우 중요하고 자주 출제가 돼요. 이쪽 부분에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자, 아곤은 먼저 아곤은 집단 또는 개인 간의 제도화된 경쟁이다 라고 보시고 아레테는 특수한 과제에서 발휘하는 탁월성이다. 이 정도만 일단 보고 가겠습니다.
자,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는 고대 시대부터 이제 내려오던 개념인데요. 이 아리스토의 설득법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어떠한 논리, 굉장히 이성적인 것을 의미를 하고요. 파토스는 이와 조금 다르게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에토스에 관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도덕성이나 어떤 공유된 관습, 성격을 의미를 하고요. 스포츠에서는 어떤 윤리의식, 이 스포츠 행동이 옳은가 아닌가 어떤 도덕적인 그런 판단에 관련된 것이 이 에토스입니다. 피시스는 자연이라는 의미이고요. 반대되는 내용으로는 노모스라고 있습니다. 노모스는 법과 관습. 자, 유틸리티는 어떤 유용성을 의미를 하고요. 실용주의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실용성. 테크네는 어떤 제작 활동 또는 기술력을 의미를 합니다. 기술을 의미를 하고요. 어떠한 개념에서는 아레테와 이제 반대되는 내용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크네는 기술이다. 젠틀맨십은 어떤 지켜야 할 도리, 신사의 매너를 의미를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자, 문제에서 언급되고 있는 윤리를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포츠 윤리 이론이 있는지 그리고 그 학자가 누군지를 구분하실 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이거는 이제 리부어의 분류인데요. 그래서 개인 윤리는 행위자의 양심이나 덕성이 주체가 된다. 그래서 행위자가 중요하고, 사회 윤리는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의 구조나 제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리부어는 이 개인 윤리, 어떤 행위자의 양심이나 덕성이 아무리 있어도 이 사회 윤리가 강하기 때문에 발현되지 못한다. 그래서 리부어는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자, 직업 윤리, 직업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행동 규범을 의미를 합니다. 자, 덕 윤리는 위처럼 어떻게 정해져 있는 법칙보다 그 행위자가 어떠한 동기에 따라서 행동하는지에 따라 나누는 이런 것을 덕윤리라고 하고요. 위쪽에서 한 번 더 볼 겁니다. 자, 다음은 책임윤리와 심정윤리. 요거는 이제 베버가 구분을 했는데요. 책임윤리는 행위자의 의도보다 행위의 결과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요. 심정윤리는 행위의 결과보다 행위자의 의도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공리윤리는 벤담이나 밀이 있겠고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위에서 한 번 더 볼 겁니다. 자, 의무윤리의 주요 사상가는 칸트입니다. 칸트. 그래서 공리윤리와 의무윤리는 조금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덕적 법치에 따른 의무적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의무윤리가 되겠습니다. 배려윤리는 나딩스가 주장한 윤리고요. 어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뒷부분에 스포츠 성역할에서 어떤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이렇게 스포츠에서 불평등이 있는 요소에 이 배려윤리 관련 문제가 출제가 좀 됩니다. 다음은 대지윤리. 대지윤리는 레오폴드가 주요 사상가고요. 생명 공동체 모두에게 이로운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카이오와의 놀이의 4가지 특징이 한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 악어는 어떤 경쟁을 의미한다. 그래서 경쟁적 특징이 있고요. 알레아는 운이라는 뜻이고 어떤 놀이에서 행운이나 우연성. 미미크리는 어떤 모의성, 그래서 게임 속에서의 역할이나 새로운 모습을 흉내내는 것. 자, 이링크스는 현기증, 그래서 기분 좋은 느낌이나 스릴 등이 이 놀이의 특징이다. 자, 이거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제 PC게임 있죠? PC게임. 예를 들면 이제 롤 같은 경우. 롤은 어떤 상대방과의 경쟁이 있겠고, 누가 이길지 모르고 내 팀이 누구랑 또 만날지 모르죠. 그래서 어떠한 운적인 특징, 알레아.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어떠한 캐릭터를 고르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떤 모의, 미미크리. 게임에서 어떤 기분 좋은 느낌이나 스릴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링크스, 어떤 현기증. 이런 특징이 있다. 위로 올라가서 자, 스포츠 윤리의 개념 및 역할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풀 수 있었다. 스포츠 윤리의 개념 및 역할 한번 보시고요. 자, 스포츠 윤리의 목적과 필요성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한번 보시면 이 스포츠 윤리가 왜 필요하냐면 어떤 선수들에게 어떤 도덕적 자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스포츠 행위에 어떤 공정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도덕적 자질과 인격 함양, 그리고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등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스포츠 윤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윤리체계의 구분. 이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윤리체계 구분은 크게 결과론, 의무론, 덕론. 그래서 결과론부터 보시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행위 그 자체보다 행위의 결과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결과가 유익하면 행위는 올바르다라고 하는 윤리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리주의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보셨다시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라면 그 행위는 옳다라고 하는 것이 공리주의입니다. 이 결과론에서의 난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니까 다수의 행복만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소수자의 의견이 묵살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비상식적인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회적인 근본 개념과 양립이 불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결과론의 난점입니다. 자, 의무론은 어떤 행위가 도덕 규칙을 따르는가, 그래서 이 행위의 본질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의무론의 예로는 어떤 칸트의 본질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어떤 정언적 명령을 했죠. 예를 들어 사람은 뭐뭐 해야 한다. 자, 이게 의무론에서 말하는 어떤 도덕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칸트는 이 도덕 규칙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지켜야 된다. 어떤 정언, 딱 정확하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의무론에서도 어떤 난점이 있다면 도덕규칙이 서로 상충할 때, 이러한 도덕규칙, 정언적 도덕규칙이 상충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미비하고, 이렇게 도덕규칙만 따르다 보니까 어떤 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기가 어렵다라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은 어떤 상대론적인 이론이라면 의무론은 어떤 절대론적인 윤리 접근이 되겠습니다. 자, 덕론은 위의 어떤 윤리 체계와 다르게 개인을 좀 더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 자체보다 이 행위자가 어떠한 생각으로 이 행위를 했나가 중요하다. 그래서 행위자가 스스로 유독한 행동 판단을 한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덕론에서의 난점은 이 개개인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떠한 구체성 및 엄격한 분석을 적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어떤 미덕과 악덕의 구분이 모호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윤리체계 구분을 잘 알고 가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결과로는 결과가 중요하다. 그 결과가 중요하면 행위는 어떻든 상관없다. 그래서 최대 다수가 행복하면 괜찮다. 상대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무로는 이 도덕규칙은 의무다. 그래서 이 도덕규칙이 곧 본질이다. 이것은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의무론이고, 어떤 기준이 절대적이죠. 절대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이 부분은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추구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스포츠에서 승리를 추구하는 목적과 탁월성을 추구하는 목적 두 가지가 있다. 승리 추구를 하는 목적은 악원적이라고 하고, 탁월성을 추구하는 목적은 아레테적이라고 한다. 승리 추구는 경쟁에서 곧 승리를 하는 것이 목적이고, 아레테는 한계를 넘는 최고의 성과를 의미한다. 자, 이거는 어렵지 않고 자주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출제가 나올 것 같은 거는 이 탁월성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 이 스포츠에서 이 승리보다 탁월성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거는 우리 스포츠 지도사 문제가 이제 사지선다죠. 그래서 이렇게 3개씩 나눠져 있는 개념을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하고 4번 좀 오답을 넣기가 좋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아레테가 아곤보다 더 포괄적이다. 즉, 이 탁월성을 추구하는 것에는 어떠한 경쟁에서 승리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두 번째, 이러한 탁월성을 추구하면 어떤 스포츠의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할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아군적 요소도 중요하다. 이런 아군적 요소는 어떤 스포츠의 긴장과 흥미를 일으키기 때문에 동기 유발 차원에서 아군적 요소도 목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탁월성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보시고요. 아래 동양윤리 이론을 보시면, 동양윤리 이론은 일단 유교, 불교, 도교로 나누었습니다. 이 안에는 진짜 수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학자들이 수많은 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거를 다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어떤 설명이 나오면 이 설명을 보고 어떤 학자인지 유추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이 학자가 어떤 것을 강조했는지 그 정도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구분하면, 자, 유교에서는 이제 먼저 공자, 그래서 공자는 인과 예를 강조를 했다. 여기서 인은 어떤 본성을 의미를 하면 예는 어떤 규범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갈고 닦아서 이런 규범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극기복례라는 개념을 강조했고요. 공자는 이런 도덕성을 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덕으로 다스리는 덕치를 강조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 의, 효, 우, 충신, 관서, 공경, 요거는 한번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맹자입니다. 맹자는 공자를 보고 자신은 인과 예와 더불어 의와 지까지 있다. 인의 예지가 곧 사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람은 선하다 라고 하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4단 7정론 중에 이제 4단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단서는 이 인의 예지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 측은지심, 두 번째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있다. 그래서 측은지심은 측은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수호지심은 어떤 부끄러워하는 마음, 사양지심은 어떤 안 좋은 것을 어떤 거부하고 사양하는 마음,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맹자는 어떤 호연직이라는 말을 썼고요. 정의로운 인간을 의미를 합니다. 자, 순자는 성악설을 강조를 했고,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어떤 이 약함을 제지하기 위한 규범, 예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예를 통해서 인간을 교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팔정도가 중요하다. 팔정이 뭐냐면 정견, 바르게 보고, 정사, 바르게 생각하고, 정어, 바르게 말하고, 정업, 어떻게 바르게 행동하고, 정명, 자신의 어떤 목숨을 유지를 하고, 정근, 근면성실하게 노력을 하고, 정념, 중요한 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정정, 이러한 상태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 그래서 이러한 팔정도 내용이 나오면 불교적 접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교에서는 위에랑 좀 다르게 좀 더 이제 자연스러움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특징으로는 노자와 장자가 있고, 노자에서는 본래의 자아를 인식하는 것을 이제 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노자는 겸양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어떤 현묘한 덕, 그래서 인간의 내재적 도덕성을 의미를 합니다. 스포츠에서는 이 스포츠 자체를 위한 도덕성이 이 현묘한 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장자는 개인적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 이 도다. 그리고 만물 제동, 이 도의 관점에서는 만물은 평등하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장자가 되겠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서, 자, 레스트의 도덕적 구성 요소가 출제가 됐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민감성, 판단력, 동기와 품성화. 자세히 보시면 민감성, 자, 어떤 도덕적 문제를 이제 감지할 수 있는 어떤 민감적인 요소, 그리고 이 도덕적 문제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나아가서 도덕적 가치에 어떻게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동기화, 그리고 어떤 유혹을 저항하고 이 신념을 어떤 체화하는 어떤 품성화가 이 레스트의 도덕적 구성 요소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에서의 정의, 이 부분은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잘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분배적, 절차적, 평균적 정의가 있다. 분배적은 다른 것은 다르게,
그래서 우수한 기술을 한 선수는 또 우수한 점수를 받고 낮은 기술을 한 선수는 낮은 점수를 받는 것이 분배적 정의다. 절차적 정의는 평균적 정의의 실현이다. 그래서 평균적 정의부터 보면 평균적 정의는 동등한 권리이다. 그래서 스포츠를 할 때는 모든 구성원은 동등한 권리, 동등한 입장에서 실행을 해야 된다. 동일한 골대나 인원 등이 있겠고요. 절차적 정의는 이러한 평균적 정의를 실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절차들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전후반 코트를 교대를 한다든가 공수 결정을 할 때 동전을 던진다든가 등의 내용 등이 있습니다. 자, 일반 윤리에서 이제 도덕 원리 검토 방법이 출제가 됐습니다. 4가지가 있고요. 포섭, 반증 사례, 역할 교환, 보편화 결과. 자, 포섭은 상위 원리에 포함이 되는 도덕 원리인지, 반증 사례는 반대되는 사례가 없는지, 역할 교환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보편화 결과는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괜찮은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급한 사람은 급하면 새치기를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그 명제가 있으면 포섭에서는 급하면 새치기를 해도 된다는 것은 공공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상위 원리에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포섭 원리에 속하고, 자, 반증 사례. 그래서 급하면 새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의 반증 사례는 급해도 자기 신념에 따라서 새치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원리 근거에 맞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 역할 교환은 그러면 나도 급하니까 나도 새치기를 해도 되나? 라고 이런 식으로 역할 교환을 하는 것이 역할 교환. 모든 사람들이 서로 급해서 새치기를 하면 질서가 무너진다. 이런 것처럼 보편화 결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롤스의 정의의 원칙이 출제가 됐습니다. 크게 이제 제1원칙과 제2원칙. 먼저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등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고요. 다수가 소수에게 희생되거나 강요받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선거권 같은 경우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원칙으로는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기회균등의 원칙은 우대받는 직책이나 지위는 모두에게 공개. 그러니까 어떠한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기회균등의 원칙이고요. 차등의 원칙은 재산이나 권력의 불평등은 허용한다. 어느 정도 허용은 하는데 이 허용하는 조건은 이 불평등으로부터 최소 수혜자에게는 최소한의 보상이나 이득이 가야 한다는 것이 차등의 원칙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경쟁과 페어플레이는 매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스포츠 경기의 목적에서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구분. 스포츠맨십은 스포츠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과 태도. 그래서 규칙을 준수하고 정정당당히 참가하는 것이 스포츠맨십이 되겠고, 페어플레이는 스포츠인이 지켜야 할 정정당당한 행위인데요. 이 예로는 어떤 경쟁자에 대한 배려가 있겠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이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잘 참가하는 것은 스포츠맨십이라고 보면, 경기 중에 상대방이 실수로 넘어졌다. 근데 지금 내 주위에 공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을 이렇게 손을 잡아서 일으켜 준다든지, 이러한 행위는 스포츠맨십에는 명시가 되어 있진 않지만 경쟁자에 대한 배려가 되겠죠. 이런 것을 페어플레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요 문제도 이제 출제가 아주 많이 됩니다. 공정한 시합에 대한 견해. 그래서 공정한 시합이란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해진 공식 규칙을 어기지 않는 것, 이거 형식주의라고 하고요. 이거 플러스 어떤 그 경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관습이나 선수의 태도 등 이러한 포괄적인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비형식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겠고, 이 시합에서 이제 규칙에서도 구성적 규칙과 규제적 규칙으로 나눈다. 그래서 구성적 규칙은 경기 진행 방법 등과 같은 거고, 공간, 시간, 용기구 등이 이 구성적 규칙이다. 규제적 규칙은 개인 행동 규제와 관련이 있고요. 반칙, 도핑, 승부 조작 등이 있다. 그래서 이 구성적 규칙과 규제적 규칙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헷갈리실 필요가 없는 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칙이 처음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구성적 규칙이고요. 이 구성적 규칙을 이제 선수들이 자꾸 이제
이용하거나 안 지키고 하거나 활용하려고 하죠. 그런 것을 이제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규제적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축구는 뭐 전후반 45분으로 경기를 하고 어느 정도의 축구장 규격에서 반으로 나누어서 경기를 한다. 공은 어떤 사이즈를 공을 사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된 규칙이 있겠죠. 그래서 이 축구 경기를 하면은 어떤 개인 행동이 나오겠죠. 경기 중에 뭐 일부러 경기를 지연시킨다든가 이런 반칙,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경기 전에 어떤 도핑을 한다든가 어떤 승부 조작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놓은 게 이 규제적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잘 보고 가시고요. 다음으로 자, 의도적 반칙 이 부분도 이제 한번 출제가 됐는데요. 자, 의도적 반칙이 되려면 먼저 의도적으로 실행을 하고 이게 결국 반칙이 돼야 의도적 반칙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개념인데요. 여기서 보실 거는 이 굳이 의도적 반칙이 아니더라도 즉 이 조건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해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비윤리적인 예시가 있다. 예를 들면 자, 이 경우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경기에서 상대방의 1대1 골 찬스. 자, 우리 수비수는 이 경우 이제 경기를 이제 반칙을 해서 이 찬스를 끊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의도적이고 반칙이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 반칙은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한테는 뭐 영웅이 되겠죠. 의도적 반칙을 했지만 이 골을 먹을 수 있는 찬스를 막았기 때문에 영웅이 되는 어떤 비윤리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 선수를 영특하다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논점에 오류가 있다. 이 부분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 스포츠 규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규칙은 변할 수가 있다. 어떠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변할 수 있고 일단 공평하다. 한쪽 부분에 치우쳐지지 않고 어떤 제도화되어 있고 규칙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 규칙의 원리입니다. 위로 가서 스포츠와 불평등에서는 이제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성차별의 원인과 스포츠 성평등에 대한 방안, 요거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타이틀 9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1972년 통과된 법으로 학교 내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조항.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 스포츠 성차별의 원인 이 세 가지를 좀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역할의 고착화는 스포츠에는 공격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 경쟁적 요소, 공격성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아서 여성은 스포츠에 참여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성역할의 고착화입니다. 여성 신체 조건에 대한 편견은 여성은 생리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불적합한 몸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여성 신체 조건에 대한 편견이고요. 여성성의 대립성. 자, 스포츠에 참여하는 여성은 여성적이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이 여성성의 대립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 때문에 여성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막는 원인이 된다. 아래로 내려가서 인종차별에서 나왔던 용어들을 한번 보시면 게발트는 독일어로 폭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강목 같은 이렇게 생긴 무기를 게발트라고 부르고요. 자, 이 부분은 답으로 나왔죠. 아파르트헤이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당 정권이 실시한 인종차별 정책이다. 그래서 인종 간의 실질적인 신분제도를 승인한 것이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입니다. 생물학적 환원주의는 뭐냐면 인간의 행동과 사회는 오로지 생물학적 요인의 결과로만 보려하는 것이 이 생물학적 환원주의의 특징입니다. 자, 아래도 한번 보시고요. 장애차별에서는 이제 두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차별 없는 스포츠의 조건으로는 장애인들이 언제든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갈 수 있게 해야 하고 이 스포츠 참여 종목 선택은 본인이 할 수 있게 그리고 이 필요한 활동 장비 기구들을 지원하고 어떤 타인과의 사회성 함양을 목적으로 스포츠에 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이 장애인 선수들의 인권 향상 방향으로는 구성원의 지속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과 시설 확충, 설계 등이 필요하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한번 보시면 장애인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스포츠에서 제한이나 배제, 분리, 거부가 금지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에서의 환경과 동물윤리 파트입니다. 먼저 환경윤리를 보시면 크게 환경에 대한 관점으로 인간중심적 관점과 자연중심적 관점이 있습니다. 자, 인간중심은 말 그대로 인간만 본질적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 예로는 프로타고라스, 토마스 아퀴나스,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 등이 있습니다. 자, 자연중심은 인간은 만물 중 하나라고 보고요. 좀 더 공동체적이고 그 학자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출제됐던 문제는 부호제 환경분류. 그래서 환경분류는 크게 세 가지, 순수환경, 개발환경, 시설환경 등이 있다. 순수환경은 그 원래 모습의 환경을 의미를 하고 그 환경을 어떤 야외 활동을 할 수 있게 개발한 것이 개발환경, 실내 활동을 위해 개발한 것이 시설환경이다. 아직 문제는 안 나왔지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게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테일러의 네 가지 행위 규칙. 생태 윤리학적으로 테일러는 네 가지 행위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종을 이렇게 해치면 안 된다. 그리고 각 유기체가 서로의 발전을 간섭하면 안 된다. 불간섭. 그리고 인간은 어떤 야생동물에게 신뢰를 보여야 된다. 어떤 해를 끼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해를 끼쳤다면 최소한의 어떤 보상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테일러의 네 가지 행위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환경윤리학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그래서 보기 문항으로 나왔었는데요. 이 지속가능한 발전은 개체와 사회의 영속적인 생존에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전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계율. 그래서 첫 번째, 이 발전이 필요한가를 고려를 해야 되고요. 자, 이 발전이 다양한 종의 어떤 역사성을 대변하는가. 그리고 종의 다양성을 존중하는가. 이것이 이 발전을 할 때 꼭 고려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다음은 스포츠와 동물윤리입니다. 스포츠와 동물윤리는 위에 보이는 환경윤리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것이고요. 크게 이제 종차별주의와 반종차별주의가 있다. 종차별주의는 자신이 속한 종의 이익은 옹호하고 다른 종의 이익은 배척하는 태도, 즉 인간 위주, 인간 중심의 어떠한 동물을 대하는 것이고요. 반종차별주의는 인간과 동물 등 종간의 차이를 인정한다. 그래서 적절한 처우와 대우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반종차별주의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연중심적이 되겠고요. 특히 반종차별주의는 피터 싱어가 처음 개념을 주장을 했습니다. 동물 학대 가능성이 있는 스포츠는 폐지해야 된다. 자, 종차별주의에서 세부 내용을 보시면 인간은 동물을 이 세 가지 도구로 사용을 한다. 첫 번째는 경쟁의 도구. 그래서 경쟁의 수단으로 쓰거나 직접 경쟁을 시키거나. 두 번째, 인간이 유의활동. 필요에 따라서 채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밀렵이나 수렵, 낚시, 동물원 등과 같이 어떤 유의활동으로 도구로 사용한다. 세 번째, 인간 연구에 도구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동물 실험 등이 있고요. 반종차별주의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동물들 간에는 쾌고 감수 능력의 차이가 있다. 즉 쾌락과 고통의 감수 능력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인간과 강아지, 꽃이 있다면 여기서 쾌고 감수 능력이 가장 좋은 것은 인간, 그 다음에 강아지, 꽃이 되겠죠. 그래서 반종차별주의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종 간의 차이가 있다. 그럼 이 차이를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이 쾌락과 고통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냐. 감수 능력이 큰 경우에는 조금 더 처우와 대우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쾌고 감수 능력이고요. 그래서 이 쾌고 감수 능력에 따라서 이익 동등의 고려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반종차별주의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종차별주의에서 이 동물 실험을 할 때 세 가지 윤리 기준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가능한 경우에는 대체한다. 그래서 인간 대신 동물을 사용했다면 동물 대신 식물이나 어떤 미생물 등을 대체해서 연구해야 한다. 연구를 할 때 그 개체 수를 최대한 적은 수로 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감소. 어쩔 수 없이 연구를 해야 된다면 그 연구 대상에게 최소한의 어떤 보상을 해야 한다. 라는 것이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와 폭력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자, 스포츠의 폭력에 대해서 학자별로 두 가지 이론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스포츠 폭력은 어떤 본능적 행위라고 보는 경향. 아니다. 스포츠 폭력은 어떤 사회적 관행이나 문화로 일어난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스포츠 폭력을 본능적 행위로 본다는 학자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로렌츠가 있고요. 사회적 관행이나 문화라고 보는 경향은 마르크스와 앨리스, 더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동양 이론에서와 같이 이 학자들에 대해서 다 외울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징들을 보고 이러한 특징을 가진 학자는 플라톤이다. 이 플라톤은 폭력을 본능적 행위라고 봤다. 이 정도로 구분하실 수 있으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보시면 플라톤은 국가론을 작성을 했고요. 공격성은 본능이다. 본능적 기질이다. 이때 플라톤은 이 공격성을 교육으로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본능적 기질, 공격성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용기라고 한다 라고 하면 플라톤이 되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폭력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한 건 없지만 분노는 욕망에 앞서 나타나는 성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이 분노가 폭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로렌츠는 동물과 인간은 모두 공격적이고 유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자, 마르크스는 폭력은 국가의 통치 수단 중 하나다. 그래서 이 폭력을 없애야 되는데 이때 이 폭력을 없애려고 하는 폭력은 괜찮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음 앨리스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폭력 형태가 점점 통제가 돼서 결국 스포츠로 이전되어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폭력을 통제하고 즐기면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앨리스고요. 더닝은 인간은 이런 폭력을 근절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한다. 그래서 폭력은 감소를 하는데 하지만 오히려 통제 불가능한 폭력은 또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폭력을 성찰하는 이론으로 이제 크게 세 가지가 교재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폭력은 인간 내면의 분노의 감정이다. 위에도 이제 나오죠. 이때 폭력이 폭력을 부르는 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를 조절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훈육론을 쓴 푸코는 전통적이고 위계가 있는 어떤 질서의 구조가 있다. 그 속에서 이 폭력은 어떤 권력자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산된다라고 하는 것이 푸코고요. 이 푸코의 이론 중에서는 이제 합리적으로 생성된 규율을 근간으로 하는 권력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한나 아렌트. 사유하지 않는 것이 악의 근본이다. 즉, 이 폭력이 폭력인 줄도 모르는 것이 이 문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사유.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나 또 누구나 폭력을 저질 수가 있고 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관행이 습관처럼 행해지는 문제를 강조한 것이 한나 아렌트가 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성폭력 예방 대처 방법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는다. 해당 상황에서 가능하면 이탈을 하고 신고자가 역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한다. 또한 모든 구성원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참여시켜야 한다. 아래 보면 경기 현장에서의 관중폭력, 관중폭력에서는 선수나 심판의 욕설을 하는 것도 관중폭력 또는 그 구장의 시설물을 파괴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관중폭력은 군중으로 있을 때 좀 더 잘 일어나고요. 훌리거니즘과 같은 경우가 이것에 속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6번째,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 도핑 관련해서 도핑의 원인은 무엇인가? 어떤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또는 경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승리를 했을 때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핑을 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핑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 4가지가 나오죠. 문제 내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핑은 스포츠의 공정성에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이러한 도핑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어떠한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역할 모형의 문제가 되고
또는 도핑을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사회적이나 국가적으로 강제하는 경우, 이런 강요 때문에 도핑을 금지해야 하고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도핑을 금지해야 한다. 이 정도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자, 세계에서 금지하고 있는 도핑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산소 운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동, 예를 들면 혈액 도핑이나 헤모글로빈을 조절해서 인위적인 산소 섭취 운반 능력을 조절하는 경우, 또는 화학적, 물리적 조작, 그래서 채취 시료를 변조한다든가 어떤 정맥 주사나 전혈을 다시 재순환계로 주입하는 것이 이 화학적, 물리적 조작이 되겠습니다. 유전자 도핑에는 어떤 핵산이나 세포의 사용을 통해 유전자를 도핑을 하고요. 유전자 자체를 수정하는 게놈, 체세포에서 어떤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체세포 편형, 도핑이 필요한 어떤 생식세포를 건드리거나 특정 스포츠 종목에 유리한 어떤 유전적 성질을 보존하기 위한 유전 배아 선택 등이 이런 유전자 도핑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도핑 금지 방안으로는 윤리 교육을 철저히 하고요. 도핑 검사의 강화, 그리고 적발식 강경한 처벌을 하는 것이 도핑 금지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학기술의 긍정적 효과 문제가 나왔습니다. 긍정적 효과로는 어떤 결과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얻을 수가 있고 선수들로 하여금 부상 방지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오심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다. 이 과학기술을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한 과학기술, 부상 방지 등, 감시를 위한 과학기술 발달, 오심 최소화에 영향이 있겠고요. 수행 증가를 위한 과학기술 등이 있겠습니다. 학생 선수의 인권, 학생 선수는 어떤 경우에는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다. 그 소외로는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신체를 소홀히 하는 신체로부터의 소외, 스포츠 활동으로부터의 소외, 어떤 진학을 목적으로 스포츠에 참가를 하면서 스포츠에서 얻을 수 있는 다른 본질적 요소를 받지 못하는 유적 본질 소외, 어떤 타인 인간으로부터의 소외와 자기로부터의 소외가 있겠습니다.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방법, 현재 이제 최저 학력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평균의 50% 초등학교고요. 전체 평균의 30%를 얻지 못하면 대회를 참가를 하지 못하거나 선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게 이제 최저 학력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평일에 계속 대회나 리그에 열려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런 스포츠에 참여를 했다면, 이제는 평일에는 모든 정규 수업에 참여를 하고요. 학생 선수들은 주말을 통해 리그나 이런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합숙 훈련 등을 폐지를 하는 것이 이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를 통한 도덕교육 방법 문제. 이런 거는 이제 너무 어려워서 좀 풀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루소는 자연주의 학자로서 다양한 신체 활동과 공동체 간의 협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베닛은 도덕적 문해력과 도덕적 사회화를 강조를 했고요. 어떤 도덕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을 길러서 도덕적 사회화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위는 어떤 전통적 가치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전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자, 레스가 강조한 가치 명료화,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조사하고 분명히 하는 과정, 그래서 선택과 소중히 하기, 발표하기, 행동하기 등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요건 한번 잘 보고 가세요. 그래서 콜보그는 어떤 도덕적 판단이 필요한 딜레마가 형성이 되고, 여기서 어떤 도덕적 행동을 통해 이 도덕성이 계열적으로 발달을 한다라고 이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가셔야 될 게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그래서 도덕성은 어떻게 발달하는가? 벌과 복종, 욕구 충족, 대인관계, 법과 질서, 사회계약, 보편적 원리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보면 길가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을 때 1단계 벌과 복종 단계에서는 줍지 않으면 혼나니까 줍는다면, 2단계 욕구 충족 단계에서는 주우면 칭찬받으니까, 3번째 대인관계에서는 주우면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좋아하니까, 4번째 법과 질서 단계에서는 쓰레기를 주우는 게 질서 유지에 필요하니까, 5번째 사회계약 단계에서는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줍기로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보편적 원리는 바닥에 쓰레기를 줍는 것이 인간과 환경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니까,
등으로 예를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스포츠 조직과 윤리 파트는 거의 출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나올 수 있는 개념을 가져왔는데요.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이 표에서 인과관계와 적용 수준에 따라 어떻게 구분하는지 정도, 정책 분석가가 스포츠 정책 윤리를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정책 분석가한테 이 정책에 대해서 조언 좀 해달라 라고 했을 때 이 정책 분석가는 이 조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 경우 객관적 기술자라고 부르고요. 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최대한 좋게 이 정책을 분석해 주는 것이 고객 옹호자. 마지막 쟁점 옹호자는 이 정책 분석가 자신이 스스로 이 정책에서 어떠한 쟁점을 찾아내고 그 쟁점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는 것이 쟁점 옹호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심판에게 요구되는 개인 윤리적 덕목으로는 공정성과 청렴성, 전문성 등이 있고요. 편견과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되고 자율성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 윤리 파트 한번 살펴봤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쉬운 문제들이랑 자주 나오는 개념 문제는 꼭 맞추시고요. 나머지 문제는 한번 문제를 잘 보시고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서 잘 골라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 윤리 필기 기출문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